(1991년 10월 26일) 항저우 기차역 부근에서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저우 기차역 근처에서 여성을 미끼로 성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금품을 강탈하는 일당들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들은 처음이 아닌 듯 성매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세 남자는 모두 하얼빈이 고향이며 항저우로 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4명의 신분증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경찰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다 생각하고 가짜 신분증에 대하여 여자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떨며 넋을 잃은 듯 진장한 모습으로 경찰이 이름을 묻자 엉뚱하게 신분증의 이름과 달랐습니다. 나이도 틀리게 말하며 주소도 횡설수설. 경찰이 정확히 말을 하라고 큰 소리 치자 놀란 듯이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누구를 죽였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라고, 한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놀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상부에 보고를 하였고 항저우 수사팀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쉬리샤이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24세 지하왠지 헤이룽 장성 농기계 공장의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두 남자는 이수아, 수널리이며 모두 지하왠지의 친구입니다. 리수아는 농민이고 수널리는 야채 농장의 직원이며 그리고 쉬리샤는 타가소 보모 출신입니다. 쉬리샤는 지하왠지와 부부도 연인도 아니며 그들의 강압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동북지방에서 유명하지 않으며 중심가에는 일부 점포가 있을 뿐 작은 지역입니다. 쉬리샤는 경찰과 대면할 때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고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 1989년 5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지인의 중매로 직장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했지만 음주 후에는 저를 때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주먹과 발길질에 온몸이 멍이 들고 입술이 다 깨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고 이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부모님 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곳이라 어두워지면 거리에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불빛도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랴웬지를 만나게 된 것은 기차역에서 울고 있는데 말을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자기는 철도 직원이고 승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타가소에서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 일을 했기에 세상 물정도 몰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있으면 위험하다고 우리 집이 기차역 바로 옆에 가깝게 있으니 노무어와 잠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갈 데도 없어 순진하게 그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확실히 집은 역에서 멀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니 방 3개에 마당 하나까지 꽤 넓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노모는 없었고 그의 아내 리엔진과 어린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리엔진은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하웬지가 가고 싶으면 가라고 말하기에 고개를 돌려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나를 쓰러뜨리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다. 겁을 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엔지는 나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도 아이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잠을 잤습니다. 나의 생사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옷을 입고 가려는데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여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야 깨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둡고 컴컴한 채소 저장고 안에 있었으며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의 시체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필사적으로 지하실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지하웬지가 삽과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장고에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삽과 도끼를 보고 놀라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하웬지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배신하면 너와 부모 형제 모두 죽인다. 나는 살려는 마음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지 방에 묶어놓고 입을 막아 아내 보고 지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가씨를 데려왔고 두 사람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가씨를 죽일까봐 불안했습니다. 지하웬지가 아가씨에게 여자를 묶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돈만 많이 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아가씨를 묶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마구 걷어차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밧줄 하나를 꺼내서 아가씨의 목을 조르더니 다른 한쪽을 나보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며 생각해보니 내가 목 졸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목 졸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당신도 사람을 죽였으니 자수해도 평생 감옥에 갈 거다. 당신은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며 일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의 아내에게 아가씨의 옷을 벗기고 시체를 야채 저장고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죽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혀를 길게 내밀며 매우 비참한 모습을 온몸이 떨려서 감히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2개의 야채 저장고가 있는데 21명을 죽이고 모두 야채 저장고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었다면 저는 22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강간을 하고 무조건 죽이고 금품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하웬지는 농기계 공장의 직원으로 직장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키도 크고 얼굴이 미남형으로 공장에서 여러 명의 여공들과 사귀며 2명은 낙태까지 했습니다. 지하웬지는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여공들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공장에서 해고가 되고 정육점을 했습니다. 지하웬지는 잔인하고 지독하며 머리는 매우 유연하고 정육점이 잘 될 때 하루에 소 1마리를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돈을 저축할 줄 모르고 돈이 생기면 도박을 하고 특히 여자를 밝히고 결국 정육점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웬지는 여성들이 잘 따르는 것을 기회 삼아 여성들에게 금품을 강탈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웬지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89년 3월에 성매매 아가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가씨는 너무 난폭하게 성관계를 해서 음부를 다쳤다고 돈을 더 달라며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억척스러운 모습에 화가 나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간 적이 있어서 살인을 감추려고 저장고에 버렸습니다. 강간을 하고 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변태라고 말했고 자신이 변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온 아가씨를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속이고 데려와서 강간하고 금품을 뺏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게다가 이미 사람을 죽이는 중독이 있어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죽였습니다. 제가 그들과 범죄에 가담하기 전까지 20명에게 금품을 뺏고 강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성매매 아가씨도 있으며 다른 지역 일반 여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지하웬지의 외모만 보고 거짓말에 속아서 집으로 따라와 강간을 하고 금품을 뺏기고 시체는 저장고에 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저를 이용해 남자들을 유혹하여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웬지는 성매매 아가씨들은 믿을 수 없고 돈만 밝히는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쉬리샤의 외모와 얼굴이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웬지의 아내도 좋은 사람은 아니며 악취가 나서 저장고에 갔다가 시체를 보고 알게 되었으며 정상적이라면 지하웬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남편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떠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범행을 하지 않고 함께할 지하웬지의 친구 이수아와 수널리도 범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아는 농민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으며 수널리는 정식 직장이 있어 함부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웬지는 수널리를 믿을 수 없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순얼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가 순얼리를 죽였을 것입니다. 순얼리는 어쩔 수 없이 단검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24명의 여성을 죽이고 강간과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18명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에게 술과 밥을 사주고 취하게 해서 금품을 뺏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보는 사람도 있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에게 잡히기 쉽다고 나보고 나가서 매춘부처럼 기차역이거나 술집에서 돈이 있는 남자를 유혹하여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요염하게 입고 남자를 유혹해야 했습니다. 남자를 데려오면 나는 콘돔을 가져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는 핑계로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뺏었습니다. 처음에 도끼와 단검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로 청소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격투를 벌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지하 왠지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이웃들이 수상하게 생각할까봐 친구를 찾아가서 가축을 마취시키는 마취제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사람을 붙잡고 지하 왠지가 마취제를 얼굴에 뿌리면 마취제는 매우 강해서 곧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목을 조여서 죽이거나 마취제를 주사하여 독살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 기억으로는 남자가 18명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42명이나 죽여서 한 달에 평균 2명을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숫자를 기억하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를 정도일 겁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은 채 조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많아지고 수사가 강해지면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온갖 루머가 퍼지며 고위 간부까지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공포와 괴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는 많은데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흔적이 없어 수사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집마다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 왜 지하 왠지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 왠지는 불안한 마음에 소문을 피하자며 우리는 항저우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저우는 생소해서 성매매로 위장하고 금품을 강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저우에서 첫 번째 남자를 유혹하여 협박을 하려다가 경찰에게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기 전에 왕씨라는 여성이 있었으며 지하 왠지의 애인으로 저는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1989년 3월 이전에 왕씨와 많은 절도 사건을 저질렀고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금품과 가축을 훔쳐서 그 돈으로 정육점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차례 범죄를 했고 남의 금품과 가축을 훔치다가 붙잡혀 감옥에도 갔습니다. 출소 후에 지하 왠지는 절도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왕씨는 기차역에서 남자를 집에 데려오고 지하 왠지는 불륜관계로 몰아 칼로 협박하여 강탈했는데 왕씨를 포함하여 우리는 6명이 공범입니다. 항저우 경찰은 쉬리샤가 긴장을 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쉬리샤는 기억력이 매우 명확하고 말이 합리적이며 조작의 흔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42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재빨리 범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체포하고 쉬리샤가 알려준 2개의 채소 저장고를 수색했습니다. 쉬리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야채 저장고에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고 알려지면서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하 왠지의 집으로 몰려들어 구경하러 왔고 넓지 않은 거리는 물샐 틈 없이 둘러싸였습니다. 시신 한 곳씩 운반될 때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차역에서 1km도 안 되며 쉬리샤가 호객행위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더 놀란 것은 지하 왠지의 집 바로 옆에 경찰 둥 모 씨가 살았는데 두 집은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실종되자 경찰이 탐문 조사 및 전과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왠지가 이전에 한번 이사를 가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들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승인 없이 지하 왠지를 거주 인구에서 제외했으며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조사를 할 때 전과가 있는 지하왠지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었으나 담당 경찰은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었고 몇 차례 문을 두드린 후에도 지하왠지의 집이 문을 열지 않자 조사했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만약 그때 들어가서 조사했었다면 아마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왠지의 아내 리엔진도 체포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을 진술했습니다. 리엔진의 말은 쉬리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엔진은 지하왠지의 또 다른 여성은 왕일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채 저장고의 시체를 수사하는 동안 경찰은 매우 끔찍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1년 내내 낮고 7개월 동안 영하의 날씨입니다. 따라서 부패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일부 시체는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시신이 복부가 절개돼 내장 일부가 유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자의 성기도 없어지고 분명히 칼로 베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쉬리샤와 이엔진에게 물었고 두 사람은 지하왠지가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천벌을 받을 시기낙마입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신원은 20여 명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무능함과 여론을 감추기 위해 시신은 무려 59가 넘는다는 것을 당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하왠지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1989년 3월부터 91년 10월까지 60사건의 살인 강도, 강간절도 범죄를 저질러 남자 18명, 여성 24명, 42명을 살인하였습니다. 1991년 10월에 체포되어 1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법원은 42명을 살해하고 60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6명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형수들은 처형하기 전 중국의 관례대로 거리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트럭은 도시 전체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범인들에게 야유와 질타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6일 뒤인 1월 24일 지하왠지, 이수아 쉬리샤, 수널리, 리엔진, 왕엘링 6명의 살인 악마에게 총살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쇄살인 범죄가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